예, 의미있게 갔다 왔습니다. 많이 배웠죠. 뭘 배웠는가? 내가 있는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구나. 뭐 이런 거 배웠죠. 내가 있는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구나. 파랑새는 우리 집에 있더라. 이런 걸 배운 거죠. 지금 내 마음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인이 아니니까, 아란이 아니니까, 여행이라는 게, 여행한다는 게 보통 사람에겐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의 마음은 너무 침잠되어 있거든요. 너무 가라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보는 걸 보고, 맨날 듣는 걸 듣고, 맨날 했던 삶의 루틴을 반복하며 사는 게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반복하는 삶의 대상이 돼서 반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요. 습관적으로 해요. 그게 평온의 마음으로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모하러 하는 거죠. 모하러. 그런 사람의 경우 여행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걸 보니까 마음이 반응해요. 마음이 활발해져요. 마음의 활발한 반응, 이게 마음이 가벼운가 그렇게 멀지 않죠. 그래서 여행하게 되면 마음이 좋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처럼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 정도에 만족 못하는 사람들, 그 정도에 만족 못하는 사람들은 정적인 곳에서 항상 경험하는 것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자 해요. 우리는 벽 보면서 와 신기하다 하는 사람들이죠. 벽이 정말 신기해 버리면 이런 게 없어요. 벽이 정말 달라져 버리면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범함에서 비범함을 찾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표면적인 경험은 일정한 게 좋아요. 표면적인 경험이 계속 바뀌면은 물론 뭐 붓다나 위대한 제자들은 안 이렇겠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슷비슷한 깜을 갖고 있는 비슷비슷한 지혜 수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표면적인 경험이 변할 때 여행 가서 하는 게 맨날 새로운 거 보는 거잖아요. 맨날 새로운 것을 보면서 새로운 판단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본 그 자체, 들은 그 자체, 있은 그 자체, 느낀 그 자체에 대해서 내 마음의 신선함을 일으킬 수 있는가? 그게 정말 우리의 통찰치잖아요. 나의 실제 모습이죠. 내가 노랑 보고 파랑 보고 빨강 보고 하는 건 다 관념들 이야기고요. 본다는 것, 그게 실제 모습이죠. 우리는 실제 모습을 지켜보고 실제 모습을 이해함을 통해서 나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을 반응케 하는, 나를 화나게 하는, 나를 욕심나게 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관념으로부터 그 모양, 색깔, 위치, 크기, 리듬, 내용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 관념의 무의미함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죠. 이런 우리의 목적에 비추어서 그렇게 삶의 경험 자체가 아주 다이나믹한 것, 하루도 똑같은 게 없는 것, 이런 삶의 환경은 수행적으로 결코 좋지 않더라는 것을 알고 왔죠. 결코 좋지 않더라. 내가 있는 곳이 제일 좋더라. 이게 내 경험의 후일담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수행해서 사실 항상 경험하는 겁니다.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학교 운동장에 가서 경영을 해요. 두 가지 패턴으로 학교 운동장에서 경영을 하는데, 하나는 운동장 트랙을 뺑글뺑글 돌면서 경영을 해보세요. 운동장 트랙을 뺑글뺑글 돌면서 경영 수행을 해보십시오. 또 하나는 한 20m 되는 직선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경영을 해보세요. 어떤 게 수행적으로 더 밀도 있게 느껴질까요? 당연히 20m 직선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경영하는 게 훨씬 밀도 있게 느껴집니다. 왜? 주변 환경이 제한적이에요. 내 삶의 경험이 동일해요. 그래서 좀 더 우리에게 있어서의 본질에 더 가까워져요. 내 본질에 관심을 가져요. 내 본질은 본다는 거죠. 듣는다는 거죠. 느낀다는 거죠. 근데 보여지는 세상이 계속 변하고 들려지는 소리가 계속 변하고 느끼는 느낌이 다 새롭고, 그랬을 때
내 마음은 쉽게 본질에 머물지 못하고, 본질이란 건 법이죠. 법에 머물지 못하고 관념으로 가게 되죠. 관념에 마음이 머물면 마음은 이미 들뜰 수밖에 없습니다. 관념에 마음이 머문다는 그 자체가 관념에 내가 부여한 가치가 따라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반면교사를 삼아야죠, 여러분이. 물론 여행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처소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수행처다. 이거죠. 여러분의 처소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수행처다. 왜? 익숙하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의 처소에서 여러분이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알고자 하는 바른 방향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처소는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겁니다. 왜? 여러분을 점점 어리석게 갈 거거든요. 여러분을 점점 어리석게 해갈 거예요. 그 어리석음의 최후의 모습이 아마도 치매가 아닐까 생각해요. 어리석음의 최후의 모습. 점점 마음의 반응이 둔해지는 거죠. 왜? 했던 대로 사니까. 했던 경험을 또 하고 루틴화된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멍하게 해나가고 반응하지 않고 새로움이 없고 전혀 마음에서 새로운 신선함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 망각하지 않겠어요? 그 망각의 병, 그게 치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살아오면서 봐보세요. 여러분 삶은 점점 단순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외형적인 삶은 점점 단순해지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 학급의 애들만 60명이에요. 각각 개성이 다른 60명이 같이 살아요. 근데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60명 과만 교류했나요? 아니죠. 반이 한 20개 됐잖아요. 도시에서 학교 다니는 사람들. 100명, 200명과 교류하면서 살았어요. 마음이 얼마나 활발했겠어요. 마음이 정말 쉴 틈 없이 활발했을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어떻죠? 지금 여러분 몇 명하고 교류하고 있나요? 몇 명과 반응하나요? 3명? 5명? 어떨 때는 1명? 과장 아닐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반응하는 대상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삶의 영역이 점점 좁아지고 있죠. 삶의 대상의 다양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당연히 마음의 활발함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새로운 어떤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 궁금함, 관심, 이런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 삶의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죠. 마음이 좀 둔해지겠죠. 그러니 여러분의 익숙한 환경, 거기에서 여러분이 바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바른 노력이라는 것은 나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바른 노력이에요. 내가 진짜 뭐지? 라는 나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바른 노력이죠. 나의 본질 속엔 무한한 관심거리가 있어요. 무한한 궁금함이 있어요. 무한한 환희가 있죠. 왜? 기쁨이 생기니까. 알면 기쁘거든요. 근데 만약 여러분에게 익숙한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이러한 바르게 알고자 하는 바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처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단순해져 가는 삶의 방향성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왜? 여러분을 어리석게 만들 거니까. 그러니 동결의 양면 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여러분에게 가장 수행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왜? 신경 쓸 게 없으니까. 수행하기 제일 좋은 환경은요,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수행하기 제일 좋은 수행적 자세는요, 그 자세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자세예요. 그래서 결과부자가 왜 수행적으로 가장 완벽한 자세라고 말하는가? 결과부자 해보신 분 있겠지만, 결과부자 하면 이 다리가 이 무릎 누르고 이쪽 다리가 저 무릎 누르기 때문에 자세가 그냥 지 혼자 쫙 펴져요. 지 혼자 쫙 펴져서 자세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익숙하게 한다면. 그 자세가 괴롭지 않다면 그 자세 자체가
자세에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자세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괴로움을 일으킨다면 그 자세는 결코 좋은 자세가 아니죠. 좋은 좌선 자세도 내가 그 자세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자세가 가장 좋은 좌선 자세예요. 마찬가지로 수행하기 제일 좋은 삶의 상태, 그건 익숙한 환경에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환경, 거기에 여러분은 별 새로운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관념적 환경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익숙하게 대처하면서 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으면 절대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수행 환경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에요. 근데 그걸 뒤집으면 여러분은 지옥 가기 제일 쉬운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것, 바르게 자기를 알고자 하는 노력,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우리 다 같이 수행해야겠죠. 정말 수행에서 가장 좋은 환경은 익숙한 환경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또 해드릴까요? 아는 분은 알겠지만 네가 미얀마 양군에서 수행센터에 수행하면서 수행센터 오래 있으니까 약간 지겹잖아요. 그때 센터에 수행하러 온 좀 범납되는 스님이 자기가 저 몰라민 근처에, 몰라민이란 미얀마 남쪽이요. 몰라민 근처 산에 자기 토굴이 있대요. 자기 토굴에 가서 수행하래요. 정말 수행하기 좋다고. 탁발하면서 네 혼자 살면서 수행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도 포레스트 멍크. 책 읽으면 많이 나오거든요. 포레스트 멍크. 숲에 사는 비구. 환상적이잖아요. 나도 포레스트 멍크 한번 되어보자. 나도 거기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과장된 편이에요. 진지하게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렬하게 에너제틱하게 한번 수행해보겠다 하면서 센터 정리하고 짐 챙겨서 길을 찾고 해서 몰라민 근처에 있는 산을 찾아가서 그 사찰에 도착했어요. 가니까 저를 관리하는 관리인 딱 한 명 있어요. 들어가니까 그 스님 방에 벽에 보니까 시간표가 적혀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탁발 시간표요. 탁발 시간표가 1년 단위. 1월 1일 몇 시에 탁발, 1월 2일 몇 시에 탁발, 1월 3일 몇 시에 탁발, 12월 31일 몇 시에 탁발. 해 뜨는 시간을 맞춰서 마을 사람들, 아래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 의논을 해서 이 시간대를 탁발 시간을 정하자 하고 정한 거예요. 벽에 탁발 시간이 365일 단위로 1일 단위로 적혀 있는 거죠. 거기는 탁발 해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탁발 시간 맞춰서 탁발 하려고 하니까 새벽 3시 반에 내려가야 돼요. 산에서 새벽 3시 반에 내려가야 돼요. 마을 사람들이 결의를 한 것 같아요. 게으름 비구에게는 밥을 안 주겠다. 바로 메고 가사수하고 내려갔죠. 마을 근처 가니까 한 4시 반쯤 돼요. 그리고 정자 같은 게 있어요. 정자에 보니까 스님들이 이미 슬리퍼 벗어났더라고요. 슬리퍼 벗고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풀드레스 그래요. 스님들 몸 다 가리는 복식이 있어요. 풀드레스 하고 바로 들고 탁발 가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정한 탁발 시간이 어느 정도 밤인가 하면요. 그 사람 3m 앞에 가야 그 사람 있는 걸 알 정도의 어둠이에요. 3m 앞에 가야 그 사람 있는 걸 알 정도의 어둠이에요. 사람들이 길 따라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길 따라 가요. 근데 또 마을이 띄엄띄엄 있어. 마을은 또 굉장히 넓어요. 사람들 따라서 한 바퀴 빙 돌면 탁발을 또 1시간 좀 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차는가 하면요. 바로가 가득 차요. 바로 가득 차거든요. 밥과 반찬으로 범벅이 된 바로 내용물이 범벅이 되어 있죠. 바로 가득 차는데 바로가 이마타거든요. 여러분 이마탄 것이 물만 가득 차도 얼마나 무거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몇 킬로 될까요? 한 5kg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득 차요.
그럼 5시 반쯤 되죠. 그럼 해가 떠 있어요. 해가 뜰 때쯤 되면 탁발을 맞춰요. 그러면 그 정자에 와서 또 신발 신고 옷을 좀 편하게 입고 그 발을 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해요. 미얀마거든요. 해가 등기에서 비추고 있어요. 그러면 땀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올라가요. 절에 올라가면 9시 반. 1시간 내려왔으니까 올라갈 때 2시간 걸려요. 9시 반 절에 가죠. 기진맥진해서 절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대충 아침 대충 먹고 걷어서 대충 먹고 주면은 그 일하는 거사가 자기 거 먹고 대충 정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네가 좀 자야 돼요. 그네가 좀 자야 되죠. 그러면 일어나면 11시. 또 비구는 12시 전에 밥을 먹어야 돼요. 거사가 또 점심을 차려놓고 있어요. 그럼 가서 점심을 먹어요. 점심을 먹죠. 점심 먹고 나면 또 배가 불러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아침에 3시 반부터 정말 운동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점심을 또 많이 먹어요. 저녁도 안 먹으니까. 그렇게 12시 전에 밥을 먹어요. 그러면 밥을 싹 다 없애야 돼요. 율장상 비구는 밥을 보관할 수 없으니까 밥을 싹 다 없애요. 누가 없애는가? 닭이 없어요. 절에 한 닭이 10마리 살거든요. 닭들 밥을 또 그걸 줘요. 다 나눠 먹죠. 오후가 됐어요. 오후는 또 얼마나 더운 줄 모릅니다. 산에 나무가 없어요. 왜 나무가 없는가? 마을 사람들이 땔감으로 다 잘라갔어요. 땔감으로 나무를 다 잘라갔기 때문에 산에 나무가 없어요. 나무 없는 산에 그 떼약볕에 38도, 40도 되는 그 열기 속에 어떻게 수영을 해요? 어디가 덜 덥지? 어디가 좀 바람이 좀 불지? 우리가 어디가 좀 바람이 불지? 그 바람 부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또 오후를 보내죠. 시간은 많아요. 그렇게 해서 밤 되면은 좀 선을 해요. 밤 되면 이제 수영할 만해요. 그러면 바위에 가서 앉아있죠. 바위는 난 내내 데워져서 뜨뜻해요. 바위가 뜨뜻하죠. 그 바위에 앉아서 좀 수영하는 거죠. 한 3일쯤 수영하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야, 여기는 수영할 때가 안 되는구나. 양곤 수영센터가 수영하는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양곤에 있는 수영센터가 정말 수영하기 좋은 것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수영하기 좋은 곳을 놔두고 이렇게 수영하기 힘든 곳을 찾아왔구나. 완전히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나는 그때 3달을 약속하고 왔어요. 3달을 약속하고 왔던 거죠. 아, 이제 망쳤다. 3달을 어떻게 견디지?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그 밑에 마을에 있는 저녁 때니까 이민국 사람이, 미얀마는 이민국 이미그레이션이 마을마다 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자기 마을을 자기 마음대로 못 떠나요. 딴 곳에 마음대로 못 가요. 가려면 이민국에 허가가 있어야 돼요. 이민국에 허가가 있어야만 이민국 가서 신고하고 어떤 원인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디를 얼마 동안 갔다가 언제 돌아오겠다고 신고하고 허락받고 도장받고 가야 돼요. 그러니 각 마을에 다 이민국이 있는 거죠. 이민국 간부가 밤에 절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내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외국인은 여기 살 수 없대요. 그 사람들 외국인 엄청 경계하거든요. 미얀마 사람들 현지인들 의식화 시킬까 봐서 경찰이나 그 정부 측에서 외국인을 굉장히 경계해요. 그래서 올라와서 하는 말이 외국인은 여기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당장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말로는 내가 수행하러 왔다. 스님이다. 딴 것 안 한다. 수행만 하겠다. 있게 해달라.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잘됐다. 양문에 갈 수 있네. 명분이 생겼다. 여기 있던 명분이 생겼다. 하면서 살짝 반항하고 쉽게 수긍했죠. 살짝 반항하고 쉽게 수긍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바로 떠났죠. 바로. 그때도 알았는데 수행하기 제일 좋은 것은 수행센터더라.
아무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수행센터가 수행하기 제일 좋은 곳이더라. 특별한 것이 결코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더라 라는 것을 그때도 알았죠. 근데 또 요번에도 알았습니다. 특별한 것이 결코 수행하기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게 익숙한 것이 정말 내게 수행하기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익숙하다는 것은 관념적 환경에 익숙함이에요. 관념적 환경에 익숙함에 정말 익숙해지면 어리석어집니다. 마음이 둔해져요. 반응할 마음이 없으니까. 익숙한 환경에 사시더라도 마음에서 새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관심이 일어날 수 있는 알아차림과 고요함과 지혜와 신심과 노력, 약했던 마음이 강해지고 없었던 그런 좋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바른 수행적 노력을 함을 통해서 좋은 마음이 샘솟는 그 샘에 마르지 않는 샘. 실제 우리의 삶은 좋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끝없는 관심거리죠.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리에게는 환희로운 거죠. 여러분 어떻게 봐요? 안 궁금해요? 어떻게 듣죠? 안 궁금해요? 내가 뭐죠?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게 뭐죠? 여러분의 실제 모습은 정말 궁금해할 만한 것입니다. 좋은 마음이 일어날 만한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한 지금 여러분 삶의 환경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수행적 환경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수행하십시오. 그 환경에 그냥 매몰되면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수행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 수행하십시오. 질문입니다. 집에서 자전거를 요즘 자주 타는데 길게는 1시간 정도 탑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타게 될 때 수행이 아주 잘 됩니다. 자전거 타는 것이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수행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탈 때나 걸을 때나 이럴 때 수행하는 것이 집중 수행처에서 수행하는 것과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내가 그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수행하는데 충분히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은 또 누가 찾아오고 안 하던 걸 하게 되고 이렇게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삶의 변화가 찾아왔을 때 내가 수행에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하는 삶의 내용 속에서도 수행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근육이 많이 강해졌구나. 수행이 나를 이만큼 바꾸어 놓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행하는 것이 이익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수행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행자님이 계속 수행하시니까 수행의 표현대로 마음의 근육을 키워왔던 거죠. 우리가 알아차림 그 자체가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알아차림 마음의 힘이 좋아져요. 자연스럽게 바른 길이 있으면 마음은 대상도 물러나고 물러나는 마음 그게 고요함이죠. 고요함이 정적이라서 그 작용성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그것 또한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이 고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서 그러한 마음의 근육을 키워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해진 마음의 근육, 강해진 어떤 좋은 마음의 힘들 그런 것들이 새로운 환경에도 쉽게 환경을 수행적 환경으로 받을 수 있고요. 또 수행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더 밀도 있는 수행이 되고요. 수행자님 말씀처럼 그 실내 자전거처럼 반복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활동에 수행자님이 크게 신경 쓸 요소가 없어요. 그러면 훨씬 더 밀도 있는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변화하는 환경에 처했다.
변화하는 환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때 수행자님이 이전에 익숙하게 했던 그런 수행적 역량으로 무엇을 봐야 하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마음은 알아요. 그리고 약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봐야 할 것을 보고 봐야 할 방향으로 보게 되고 그렇게 수행적 실천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수행적 실천을 하게 되면 수행자님 스스로가 수행을 한다는 자각이 있고 스스로 바르다는 자각이 있고 스스로 그렇게 바르다는 자각이 있으면 나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이 생겨나요.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감과 다르잖아요. 그렇게 내가 사는 삶에 대해서 내 스스로 만족하고 내 스스로 행복해 하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행복감, 만족감 이런 게 뭐 생각으로 내가 행복한가? 생각으로 내가 만족한가? 이런 게 아니죠. 다 마음이에요. 마음은 다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고 수행자님이 마음의 조건을 그러하니까 그러한 좋은 마음이 다 조건 따라 스스로 일어납니다. 그걸 수행자님이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시는 거죠. 다 수행을 꾸준하게 해 오셨기 때문이고 수행을 다 바르게 이해해 왔기 때문입니다. 질문입니다. 며칠 전에 너무 많이 걸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열도 굉장히 많이 난 듯하고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래서 수행 일지를 얼른 빨리 쓰고 일찍 자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불을 덮기에는 열이 너무 많이 났고 옷도 두껍게 입을 수는 없었지만 그냥 적당히 얇은 옷을 입고 누워서 버문을 틀어두고 타이레놀은 안 먹고 그리고 누우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수행을 했습니다. 요즘은 상황에 부딪히면 수행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체온계를 갖고 온도를 체크하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느낌으로 알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갔습니다. 또 잠이 오면 잠을 자고 또 깨어나서 수행을 하고 이렇게 반복했었는데 열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수행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나에 대한 만족감이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면서 아주 만족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니까 약간의 미열은 있고 큰 열은 많이 내렸고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은 많이 다운되었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수행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상황에 부딪히면 물론 아직 마음의 힘이 약해서 그 상황의 관념적 내용에 빠져들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기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거 가짜야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거 가짜야 라는 마음이 있어서 마음에 어떤 기준이 있고 굳건한 버팀목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가 무엇이고 진짜는 성질과 작용이고 그렇게 진짜를 이해한 마음이 있어서 그 가짜에는 휘둘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의 삶의 내용 속에서 반응할 땐 또 반응하지만 그 반응에 대해서 수행적으로 바르게 보려고 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수행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다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 많죠. 수행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다 한 번씩은 사실 여러 번씩 다 지혜가 나봐요. 크든 작든 지혜 경험을 하죠. 그런 지혜 경험을 통해서 변하는 자기 마음을 알고 지혜가 생겨나면 마음이 변하니까
변화한 자기 마음의 변화를 알고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면 그 변화의 방향이 바른 방향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행복하니까, 마음이 자유로우니까, 덜 괴로우니까 그게 바른 방향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꾸준히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 수행의 방향, 내가 하고 있는 실천의 방향이 바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있죠.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수행을 계속 하게 되고 수행을 계속 하니까 그 방향으로의 마음, 우리가 말한 좋은 마음, 수행적 좋은 마음 힘들이 점점 좋아져 가는 것이고 수행이 익숙해져 가는 것이고 또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삶의 부정적인 경험들, 아픔 같은 경우 몸이 아플 때 내지는 화가 났을 때 다 부정적인 경험이죠. 부정적인 경험일 때 자극이 강해요. 이렇게 자극이 강할 때 아주 명확하게 스스로 압니다. 이건 수행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야 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사실은 수행으로만 해결할 수 있으라고 알아요. 물론 그 삶의 경험이 돼서 내 마음이 완전히 자유롭게 힘들기 때문에 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겠죠. 흔들리는 마음은 설령 흔들리더라도 좋은 나의 마음은 수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적인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니 수행자님 말씀처럼 그렇게 몸이 아플 때 부정적인 경험을 할 때 수행해야 한다는 마음이 이미 옆에 와 있는 듯이 느껴집니다. 와 있는 듯이 느껴진다는 것은 수행자님이 단지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러니 마음 저 안에 심층에서 마음 스스로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괴로울 땐 수행해야 해라는 것을 마음 스스로가 이해하고 있고 마음 스스로가 어떤 사유적인 논리적인 수행자님이 아닌 마음 스스로가 마음 자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닥쳤을 때 자연스럽게 수행하려는 마음, 수행해야 한다는 마음이 옆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 그때 수행자님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좀 더 수행을 진지하게 할 수 있고 수행을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좋아졌을 거고 좋아진 그 마음 속에서 그 가치를 느끼고 그 가치를 느끼니까 미소 지어줘요. 내가 바르게 하고 있다. 의미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나의 발음을 내가 긍정하거든요. 그러니 미소가 지어지는 거죠. 그렇게 그게 점점 익숙해지니까 삶에서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 환경에 대한 대처가 수행적 대처가 되는 거죠. 수행적 대처가 아니라면 관념적 대처죠. 관념적 대처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관념의 세계는 복잡해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관념적 대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관념적 대처가 100%가 되면 내 온 마음이 관념적 대처로만 흐른다면 정말 마음이 괴롭습니다. 물론 관념적 대처도 해야겠지만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주된 마음의 방향은 수행적 대처예요. 내 마음을 바꿈을 통해서 그걸 대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바뀌어 간다면 내 마음을 바꿈을 통해서 그것을 대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어떻게 되어도 어떻게 진행되어도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나는 괜찮은 마음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주된 그 문제의 해결은 내 마음을 바꿈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르게 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기본적인 방향이 되는 거죠. 수행자님이 했던 것이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삶에서 수행자님이 어떤 관념적 환경에 처했을 때 아까 말씀은 그랬어요. 저게 가짜라고 말했어요. 저게 가짜야. 근데 우리가 관념이 가짜야. 덥다 춥다가 가짜야. 빨갛다 파랗다가 가짜야. 이렇게 가짜야라고 접근하는 그 접근법. 그리고 진짜야라고 접근하는 접근법. 실제라는 것은 봄이야. 실제라는 것은 들음 자체야. 실제라는 것은 느낀 그 자체야. 실제라는 것은 생각하는 마음이야.
마음이 생각해, 마음이 봐. 이렇게 이게 진짜라는 접근, 가짜라는 접근, 이 두 가지 접근에 있어서 우리는 명확하게 진짜라는 접근을 합니다. 가짜라는 접근은 이 자체가 관념적이에요. 가짜라는 접근은요, 이 자체가 관념적이라서 그 순간 살짝 마음이 좋을 수 있어요. 그게 이해되면. 그런 관념적인 것이 이해되면 그게 살짝 마음이 좋을 수 있어요. 뭐 세상이 무상해야 똑같아요. 집착이 생겼을 때 삶이라는 게 무상한 거지 했을 때 삶이 무상하다는 게 마음의 순간 이해될 수 있어요. 마음에 와닿을 수 있죠. 그러면 욕심이 놓아지고 화가 놓아져요. 괴로움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건 관념적 해결책이죠. 관념적 해결책이라는 것은 지금 내 삶에 진짜 있는 것에 의지하지 않은 순수하게 생각 속에 존재하는 관념 속에 존재하는 것에 의지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관념적인 해결이죠. 가짜는 실제지 않는 거예요. 가짜는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가짜라는 접근을 한다면 이거는 관념적인 문제 해결의 접근이고요. 이건 일시적이에요. 지속될 수 없고 더 깊어질 수 없어요. 근데 진짜야라는 접근, 이건 법에 의지한 접근이죠. 내게 진짜 있는 것을 알아가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게 나타났을 때 어떤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반응한다. 그러면 나는 진짜로 접근해 가요. 법이지. 보여지는 거지.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 이게 진짜로서 접근해 가는 거죠. 진짜로 접근해 나가는 것, 이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내 삶에 진짜 있는 것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있는 것이 진짜고 있는 것은 계속 반복돼요. 다른 걸 봐도 있는 건 그대로고, 내가 아름다운 걸 봐도 있는 건 그대로고, 추한 걸 봐도 있는 건 그대로고, 어떤 걸 보더라도 그 있는 건 그대로예요. 실제라는 건 똑같죠. 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진짜에 기반한 문제 해결을 하십시오. 질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늙으면 애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삶 속에서 정말 늙으니까 애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렇게 체험하지만 그 말에 나오는 늙은 사람과 저의 차이는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석 때 아들이랑 같이 새우를 까먹고 있는데 아들은 엄청 잘 까서 한 접시를 금방 뚝딱 먹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한 마리를 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걸 가져가서 까길래 내 걸 가져가서 까서 먹을 모양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또 까서 그걸 내 먹으라고 내 접시에 놓았습니다. 그때 내가 살아오면서 아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받아본 건 처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좋았는데 또 한 번은 멜론을 한 통 잘라서 아들과 함께 먹고 있는데 아들이 멜론을 아주 잘 먹는 겁니다. 너무 잘 먹는 겁니다. 그때 든 생각이 내 먹을 것도 안 남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먹을 양만큼 멜론을 얼른 덜어서 따로 빼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참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떨 때는 이렇고 또 다를 때는 또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게 지금 저의 수준입니다. 뭐 우리가 다 그렇죠. 근데 이미지가 좀 다르네요. 어머니의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라서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거 아닌가요? 어머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는 그렇거든요. 다 줄 수 있는? 뭐 그러면 어때요? 그게 마음의 조건이죠. 그게 마음의 조건입니다. 수행자님의 마음의 조건에 그러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그건 수행자님의 규칙 사유가 아닙니다. 마음의 조건이 그러한 거예요. 수행님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삶을 경험해서 마음에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져 왔고 또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삶을 경험해서 그 마음의 조건이 작용하면서 그런 결과로서의 마음이 생겨났던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니까 그런 결과로서의 마음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게 좀 어린애의 마음 같은가? 맞죠? 어린애의 마음 같은 거예요. 어린애는 어떤 마음인가? 어린애는 자기만 아는 마음이죠. 자기만 아는 마음이요. 근데 어린애가 자기만 아는,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린애의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마음일 거예요. 근데 어른은 그렇게 안 해도 챙길 거 다 챙기죠. 수행자님이 완전히 어린애의 마음이 아닌 것은 그런 마음을 아는 것이요. 네. 그런 마음을 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안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안다는 것이 그 다음 모든 좋은 걸 일으켜요. 예를 들어서 그때 수행자님이 그 멜로를 챙길 때 챙기는 마음을 알아요. 챙기는 마음은 당연히 들뜬 마음이고요. 꽉 막힌 마음이고 뭔가 뿌연 마음이요. 그런 마음 상태로 그냥 몸이 수행자님 의지와 무관하게 지가 막 뭘 하고 있어. 그때 욕심이 원래 그래요. 마음의 에너지에 밀려서 지가 뭘 막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수행자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 작용, 그렇게 하고 있는 동작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마음은 그것으로부터 떨어지는 마음이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게 옳은지 그렇게 하는 게 적당한지 그런 판단이 저절로 생깁니다. 우스운 마음, 그게 적당하지 않고 옳지 않다고는 판단의 마음이죠. 근데 우스운 마음, 적당하지 않고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마음은 그 마음이 지혜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지혜의 마음이에요. 그 지혜의 마음은 앞에 있었던 마음, 내 걸 챙기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그러니 앞에 있는 마음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뒤에 생겨난 좋은 마음이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뒤에 일어난 좋은 마음은 수행자님의 수행적 노력으로 생긴 마음이에요. 앞에 있는 마음은 수행자님의 업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에요. 수행자님의 업 때문에 생긴 이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과거의 업 때문에, 과거의 마음의 조건 때문에 생긴 마음,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닥치면 바로 생겨요. 100% 오토매틱이죠. 수행자님의 의지와 완전히 무관한 100% 오토매틱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수행자님에게 규칙 사유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냥 지가 생겼어요. 근데 뒤에 좋은 마음, 뒤에 좋은 마음은 수행자님의 바른 수행적 노력으로 생긴 마음이에요. 그 바른 수행적 노력은 이전에 계속적으로 수행자님이 좋은 마음의 힘을 키워왔기 때문에 생긴 거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옳은지 그런지 적당하지 않은지가 판단되었고 그 판단하는 마음은 지혜의 마음이죠. 그러니 지혜의 마음은 수행자님의 바른 수행적 노력의 결과로 생긴 거죠. 그래서 그 경험에서 수행자님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수행자님은 좋은 사람이죠. 나쁜 마음이 생겨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마음이 생기더라도 그걸 알고 있다면, 바르게 알고 있다면 그건 좋은 마음의 상태예요. 나쁜 마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걸 바르게 알고 있다면 그 전체적인 마음의 상태는 좋은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코 수행자님은 그때 전체적으로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성숙한 마음이에요. 알미 있는 마음은 성숙합니다. 왜? 옳은지 그런지를 아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마음이 빠르게 반응해서 내가 옳다고 알고 바르다고 아는 것을 내 스스로 실천했을 때 수행자님이 왜 그때 우습다라고 판단됐는가? 옳지 않고 의미 없는 줄 알면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우스운 거예요. 의미 없고 옳지 않다고 아는 걸 하게 되니까 참 마음이 우습네, 마음이 웃기네,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근데 수행자님이 만약 옳지 않고 적당하지 않다라고 판단된 걸 하지 않게 되면요, 하지 않게 되면 마음이 흐뭇해져요. 옳지 않고 적당하지 않다고 안 그런 지혜의 마음의 결과로서 다른 또 지혜의 마음, 다른 좋은 마음, 흐뭇해하는 마음, 흐뭇해하는 마음이 곧 기뻐하는 마음이죠. 이때 기쁨은요, 내 밖에 뭐가 생겨서 기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나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나에 대한 기쁨이고 그건 곧 내 삶에 대한 기쁨이고 곧 나 자신에 대한 기쁨이에요. 내가 그렇게 있었어, 내가 그렇게 사니까 내 삶 자체에 대한 기쁨이요. 그러니 다음에는 설령 하나 두 개 집어왔더라도 순간
이거 왜 하지? 의미 없네, 옳지 않네. 그런 마음이 생겼어. 그 지워왔던 하나둘을 다시 아들에게 줘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왜요? 그게 옳으니까. 지의 마음이 그게 옳다고 했으니까. 계속 5개까지 갖고 오지 말고요. 집어왔던 하나, 2개를 다시 아들에게 줘보세요. 마음이 흐뭇해질 겁니다. 질문입니다.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래도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그런 마음을 지켜보는 걸 알면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많이 변화했다라고 스스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물론 내가 왜 그렇게 미소 짓는지 몰랐겠지만 저는 내적으로 마음이 아주 흐뭇했습니다. 수행은 나 혼자 하는 겁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시험이 나와서 수행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인데 지금도 교회 나가야 되는데 불교 수행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사회자가 물으니까 사회자께서 수행은 네 혼자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시크릿 미션이다. 비밀 서는 임무다. 시크릿 미션이다. 네 혼자 하는 거다. 근데 아까 내가 수행자님 말씀드렸듯이 옳다고 아는 걸 행하세요. 옳지 않다고 아는 것을 이미 좀 했더라도 그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세요. 그게 아주 의미있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의미있게 내 마음에 와닿아요. 계속 그런 가치들, 내 존재의 가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정말 내 존재의 가치를 내가 느끼거든요. 수행자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를 알고 있는 것, 거기에서 의미를 느꼈듯이 옳지 않다고 알았던 것을 다시 원래대로 옳은 상태로 다시 바꿔놓는 것, 그런 실천을 하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되면 의미가 느껴집니다. 가치가 느껴져요. 그렇게 계속 내 가치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는 오직 나만이 살아갈 수 있어요. 다음에는 거기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단순해요.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을 하게 되면 마음은 안 좋아져요. 마음의 느낌이 안 좋아집니다. 그때는 그 삶의 경험 자체가 별로 심각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아들이 몇 개 먹고 내가 몇 개 먹고 별로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삶의 어떤 내용 자체가 심각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심각한 상황에서 내 마음의 욕심으로 내가 내 것을 챙기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그리고 내가 그게 상황상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내 스스로 이건 정당하지 않아라고 알지만 욕심에 밀려서 정당하지 않게 내 걸 챙길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욕심에 밀려서 그 결과로 행동을 했을 때 내 마음의 느낌이 아주 안 좋아집니다. 지금 경험처럼 그렇게 단순히 참 우습네, 마음이 웃기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마음의 느낌이 안 좋아져요. 마음의 느낌이 안 좋아지는 것, 이게 뭔가 내 삶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내 삶이잖아요. 내 삶을 내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스스로 가치 없다고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느낌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욕심이 날 푸시하고 있을 때 욕심이 시키는 걸 하지 않고 옳다고 아는 제가 시키는 대로 내가 행동해요. 그러면 내 마음의 느낌이 좋아져요. 왜 내 마음의 느낌이 좋아지는가? 내 삶을 내가 긍정하니까. 내 삶을 내가 긍정하니까 내 마음의 느낌이 좋은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옳다고 마음이 판단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라면 용기고요. 힘이라면 힘이죠. 노력이라면 노력이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다음에는 거기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내게 없는 걸 바라지 맙시다. 내게 없는 걸 바랄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수행하려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내 안에서 보물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서 보물을 찾는 데 있어서 나만 있으면 충분해요. 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사실 필요 없어요. 내 주변 환경은 익숙할수록 좋아요.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내 주변 환경은 익숙할수록 좋아요. 그러니 정말 익숙할수록 좋다고 한다면 엄청 비싼 새로운 차, 여러분 수행에 방해됩니다. 엄청 비싼 아름다운 옷, 여러분 수행에 방해됩니다. 엄청 비싸고 남들이 보면 다 감탄하는 핸드백, 여러분 수행에 방해됩니다. 그냥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옷, 처해 있는 처소, 타고 있는 차, 그걸로 충분해요. 만족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진짜 하고자 하는 것에 도움되거든요. 익숙한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됩니다. 그래서 너무 새로운 걸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익숙한 환경 속에서 익숙한 걸 하면서 밖으로는 익숙한 걸 하면서 여러분 안에서는 새로운 걸 찾아가세요. 여러분 안은요,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진짜의 모습은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어요. 항상 새로워요. 항상 신기해요. 보면 신기할 것 자체고요. 들으면 신비한 것 자체고요. 생각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서 그런 신비함을 찾아가십시오.